박서준이 구겨진 진단서 한 장을 내 앞에 내밀었을 때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위암 말기래. 지수야, 나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어.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절망에 빠진 짐승처럼 쉬어버린 목소리로 울부짖었다. 넌 좋은 여자야. 널 내 인생에 끌어들일 순 없어. 더 늦기 전에 우리 이혼하자. 우리가 살던 저 낡은 아파트랑 남은 예금 2억 원은 전부 너에게 줄게. 난 그냥 고향에 내려가서 조용히 죽음을 기다릴래. 만약 30분 전 내가 침실에 숨겨진 공간에서 그가 감춰둔 비행기 티켓과 혼인 건강 검진 보고서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나는 그의 지극한 사랑 연기에 감쪽같이 속아 넘어갔을 것이다. 그 건강 검진 보고서의 주인공은 그와 최윤아였다. 최윤아, 그의 먼 친척 동생이라던 그녀는 최근 임신 진단을 받았다. 나는 박서준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속이 메스꺼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를 빈손으로 내쫓고 새로운 사랑에게 떳떳하게 가기 위해 그는 죽음까지도 거짓의 도구로 사용한 것이다. 그는 내 성격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내가 그의 불치병을 믿게 되면 그가 치료비로 전 재산을 탕진하는 것을 참아 볼 수 없어 스스로 재산을 포기하리라는 것을, 심지어 그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빠르게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를 놓쳤다. 바로 오늘 아침 정장을 차려입은 변호사가 은밀하게 나를 찾아왔다. 수년간 연락이 끊겼던 해외에서 큰 사업을 하시던 큰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며 나에게 30억 원 상당의 신탁 자금을 남기셨다는 소식이었다. 상속의 유일한 조건은 상속인이 반드시 미혼 상태여야 하며 혼인 관계 중 상대방에게 중대한 귀책 사유가 있을 경우 상속권은 법적으로 완벽하게 보호된다는 것이었다. 나는 박서준을 바라보며 순식간에 눈시울을 붉혔다. 눈물이 끊어진 진주알처럼 뚝뚝 떨어졌다. 이 연기력이라면 나 자신에게 만점을 주어도 아깝지 않았다. 서준 씨, 난 이혼 못해. 집을 팔아서라도 내 피를 팔아서라도 당신을 살릴 거야. 나는 그에게 달려들어 팔을 붙잡았다. 손톱이 그의 살을 파고들었다. 박서준의 눈 뒤에 스치는 조급함과 험악함을 보았지만 그는 금세 애틋한 표정으로 그것을 감췄다. 그는 나를 밀어내며 진지하게 말했다. 지수야, 제발. 의사가 이미 다 퍼졌대. 어차피 헛돈 쓰는 거야. 내 유일한 소원은 네가 앞으로 잘 사는 모습을 보는 거야. 나 같은 시한부 인생 옆에 있지 마. 하지만 나는 흐느끼며 어깨를 심하게 떨었다. 하지만은 없어. 그는 목소리를 높였다가 이내 자신의 실수를 깨달은 듯 힘없이 주저앉았다. 내일 오전 10시 구청 앞에서 보자. 아직 날 사랑한다면 내 마지막 자존심을 지켜줘. 나는 소매로 눈물을 닦으며 눈 뒤에 서린 차가운 조소를 감췄다. 알았어. 그렇게 할게. 나는 나지막이 말했다. 박서준, 당신이 그렇게 날 위한다니. 나도 당신이 원하는 대로 편히 죽을 수 있게 해줄게.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심지어는 불필요한 위로조차 생략한 채 진통제를 사러 약국에 가야 한다는 핑계를 대고는 외투를 집어들고 문을 나섰다. 나는 창가에 서서 그가 힘차게 걸어 내려가는 뒷모습을 보았다. 어디가 위암 말기 환자란 말인가. 저렇게 서두르는 걸 보니 분명 최윤아에게 희소식을 전하러 가는 것이겠지. 나는 휴대폰을 꺼내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변호사님, 내일 오전 10시 반까지 모든 자산 인수 서류를 준비해 주세요. 이혼 신고를 마칠 겁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거울 속 창백하지만 강렬한 눈빛을 한 나 자신을 바라보았다. 박서준, 이 연극 이왕 시작한 거 아주 크게 한번 해보자. 당신은 당신의 자유와 새로운 삶을 원했지. 그리고 나는 나의 30억 원과 당신의 남은 인생이 완전히 재기불능이 되는 것을 원하니까.
다음 날 오전 9시 50분. 나는 정확한 시간에 구청 앞에 도착했다. 박서준은 나보다 먼저 와 있었다. 그는 일부러 헐렁한 회색 후드티를 입고 있었고 안색은 어젯밤보다 더 누렇게 떠 있었다. 심지어 턱에는 수염까지 지저분하게 자라 있었다. 그는 가로등을 붙잡고 허리를 숙인 채 격렬하게 기침을 했다. 기침 한 번에 심장이 찢어질 듯했다. 서준 씨, 괜찮아요? 나는 빠르게 다가가 그의 팔을 부축하며 완벽하게 떨리는 목소리를 연기했다. 그는 내 손길을 슬쩍 피하며 주머니에서 구겨진 휴지를 꺼내 입을 막았다. 괜찮아. 방금 피를 좀 토해서 좀 쉬면 나아져. 지수야, 서류는 다 가져왔지. 나는 핏자국 하나 없이 깨끗한 휴지를 보며 속으로 비웃었다. 소품 준비가 너무 성의 없잖아. 하지만 그의 눈에 담긴 간절한 만큼은 진짜였다. 나라는 걸림돌을 당장이라도 치워버리고 싶어 안달이 난 듯했다. 다 가져왔어요. 나는 시선을 내리깔아 조롱을 감추며 가방에서 혼인관계 증명서와 합의서를 꺼냈다. 그래도 난 아직 당신을 보낼 준비가 안 됐는데 당신이 떠나면 나 혼자 이 돈을 가지고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그는 내 말을 급하게 끊었다. 말투가 너무 단호해서 오히려 부자연스러울 정도였다. 그는 곧바로 목소리를 부드럽게 바꿨다. 착하지. 그 돈 잘 가지고 있어. 내가 너에게 남겨줄 수 있는 유일한 보장이야. 서두르자. 곧 주치의 선생님이 링거 맞으러 오라고 하셨어. 나는 순순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따라 민원실로 들어갔다. 절차는 놀라울 만큼 순조로웠다. 박서준은 서명할 때 종이 위를 스치는 펜 소리가 유난히 경쾌하게 들렸다. 그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고 지장을 찍을 때는 오히려 후련함이 느껴지는 힘이 실려 있었다. 마침내 2개의 이혼 확인서가 우리 앞에 놓이자 박서준은 그중 하나를 낚아채듯 집어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그 동작이 너무 빨라 잔상이 보일 정도였다. 지수야, 나 좀 어지러워서 먼저 병원에 가봐야겠어. 넌 택시 타고 조심해서 가. 그는 이 말만 남기고는 제대로 된 작별 인사조차 생략한 채 밖으로 향했다. 그의 걸음은 처음에는 병든 사람처럼 느릿했지만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 허리가 꼿꼿하게 펴졌다. 나는 천천히 그의 뒤를 따라가 대리석 기둥 뒤에 섰다. 구청 입구에는 눈에 띄는 빨간색 스포츠카가 기다리고 있었다. 화려하게 치장한 최윤아가 차문에 기댄 채 선글라스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박서준은 거의 뛰다시피 그녀에게 달려갔다. 최윤아는 웃으며 그의 품에 안겼고 두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입을 맞췄다. 받았어? 최윤아가 애교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당연하지. 박서준의 목소리는 맑고 힘찼다. 위안 말기 환자의 기색은 어디에도 없었다. 가자, 자기야. 일단 맛있는 거 먹으면서 나의 새 출발을 축하하자. 오후에는 우리 아기 출생 신고부터 하자고. 빨간 스포츠카는 굉음을 내며 사라졌다. 나는 계단 위에 서서 새로운 이혼 서류를 꽉 쥐었다. 그때 주머니 속 휴대폰이 격렬하게 울렸다. 낯선 개인 번호였다. 전화를 받자 김 변호사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윤지수 씨, 시스템을 통해 고객님의 혼인 상태가 이혼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큰아버님께서 남기신 30억 원 신탁자금의 잠금이 공식적으로 해제되었습니다. 첫 번째 송금액 15억 원은 내일 새벽 3시 전까지 입금될 예정입니다. 또한 박서준 씨의 혼인 중 재산은 이익에 대한 증거 자료도 모두 정리되었습니다. 좋아요, 변호사님. 나는 스포츠카가 사라진 방향을 보며 마침내 잔인한 미소를 지었다. 증거는 일단 가지고 계세요. 그가 새 여자와 혼인 신고를 마칠 때 최고의 결혼 선물을 보내줘야죠. 새벽 3시 휴대폰 화면이 갑자기 밝아졌다.
나는 잠들지 않았다. 옷도 갈아입지 않은 채 거실 소파에 조용히 앉아 창밖에 네온 사인이 하나둘 꺼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마침내 약속된 입금 알림 문자가 도착했다. 고객님의 계좌칠 1702에 1,500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유난히 길게 느껴지는 영의 행렬이 눈부셨다. 나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지난 3년간 마음을 짓누르던 억울함이 이 순간 완전히 사라졌다. 아침 8시 초인종이 울렸다. 나는 김 변호사가 서류를 가져온 줄 알고 문을 열었지만 문 앞에는 박서준이 서 있었다. 그는 말끔한 네이비색 정장을 차려입고 머리는 한 올에 흐트러짐 없이 빗어 넘겼으며 심지어 옅은 향수까지 뿌린 상태였다. 그의 손에는 빈 약봉투가 들려 있었지만 얼굴에는 애써 감추려 해도 새어나오는 희색이 만연했다. 지수야, 나 물건 좀 챙기러 왔어. 그는 신발도 벗지 않은 채 어제 내가 막 닦아놓은 바닥을 밟고 들어섰다. 나는 차갑게 그를 쳐다봤다. 고향 내려가서 죽는다더니 의학적 기적이 일어났나 봐요. 박서준의 동작이 순간 굳었지만 그는 아무렇지 않은 척 정수기로 가물을 따르며 변명했다. 주치의가 내 경우가 아주 드문 케이스래. 긍정적인 마음 덕분인지 기적적으로 수치가 안정됐다고 하더라고. 아무튼 의사가 환경을 바꿔보는 게 좋다고 해서 이 집은 부동산에 내놨어. 며칠 뒤면 집 보러 사람들 올 테니 너도 빨리 이사 갈 준비해. 나는 충격을 받았다. 이 집은 우리가 결혼할 때 우리 부모님이 대출금의 대부분을 내주신 집이었다. 비록 명의는 공동이었지만 이혼 합의서에 그는 자신이 시한부라는 점을 이용해 치료비 보전 명목으로 내가 자발적으로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조항에 서명하도록 나를 속였다. 박서준, 일주일도 못 기다리겠어요? 나는 절망적인 목소리로 그를 쏘아붙였다. 너도 알잖아. 치료받고 약 먹는 거 어느 것 하나 돈 안 드는 게 없어. 그는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에는 어제의 애틋함은 온데간데 없고 냉혹한 계산만이 남아 있었다. 고맙게도 유나가 외국에 있는 요양원을 알아봐 줬어. 빨리 집 팔아서 가야 해. 지수야, 사람은 더 높은 곳을 봐야지. 날 원망하지 마. 이게 운명이야. 그가 말하는 동안 휴대폰이 울렸다. 그는 액정을 보더니 순식간에 표정이 부드러워지며 심지어 비굴해지기까지 했다. 어, 유나야. 응. 나 지금 짐 정리하고 있어. 걱정 마. 오후 2시에 구청 앞에서 꼭 만나. 오늘 무조건 혼인신고할 거야. 아, 그 아줌마. 당연히 처리했지. 화내지 마. 아기한테 안 좋아. 전화를 끊고 그는 나를 쳐다보았다. 이제는 연기할 필요조차 없다는 듯이 말했다. 들었지, 지수야. 솔직히 말할게. 나 암 아니야. 그 진단서 포토샵으로 만든 거야. 그는 비웃으며 말했다. 유나는 내 아들을 가졌어. 그녀의 아버지는 큰 사업을 하시고 그분들이 내 인생을 바꿔줄 거야. 너처럼 집에서 밥하고 빨래만 하는 여자는 지금의 나에게 어울리지 않아. 부부였던 정을 생각해서 이 500만 원 받고 이사가. 그는 가방에서 현금 다발을 꺼내 거실 테이블 위에 경멸적으로 던졌다. 마치 거지를 적선하듯. 나는 그 500만 원과 그의 소인배 같은 얼굴을 번갈아 보다가 웃음이 터져 나왔다. 박서준, 지금 이 순간에 나와 완전히 연을 끊는 게 확실해요? 나는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나지막이 물었다. 그럼 뭐 명절이라도 같이 쇠랴. 그는 나를 흘겨보더니 값비싼 양주가 든 쇼핑백을 들고 나가려 했다. 앞으로 전화하지 마. 재수 없으니까. 쾅! 문이 세차게 닫혔다. 나는 그 500만 원을 집어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변호사님, 그가 그렇게 결혼을 서두르니 하게 두세요. 그리고 서울에서 가장 비싸고 눈에 잘 띄는 단독 빌라를 하나 알아봐 주세요.
비싸고 화려할수록 좋습니다. 박서준이 떠난 지 2시간도 채 되지 않아 내 카카오톡이 폭발했다. 반년 동안 잠잠했던 그의 SNS 계정이 갑자기 살아나 9장의 사진을 연달아 올렸다. 중앙에는 붉은색의 혼인관계 증명서가 있었고 그 주위로는 고급 레스토랑의 스테이크, 샴페인 잔, 그리고 선명한 혼전 건강 검진 결과서가 배치되어 있었다. 게시글의 내용은 가슴을 후벼 팠다. 악몽을 끝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며 모든 시련에 감사한다. 누가 진정한 사랑인지 깨닫게 해주었기에 남은 인생, 나와 우리 아기는 오직 당신만을 위해 살게. 최유나, 내 사랑, 그리고 첫 번째 댓글은 그가 스스로 단 것이었다. 병이 나으니 애군도 사라지는구나. 역시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을 멀리해야 해. 나는 그 건강검진 결과서를 클릭했다. 날짜가 1달 전이었다. 즉, 그가 내 앞에서 피를 토하는 신욕을 하며 이혼해달라고 애원할 때 그는 이미 최은하의 손을 잡고 부잣집 사위가 되기 위한 건강검진을 받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가 최은하 앞에서 나를 어떻게 묘사했을지 상상할 수 있었다. 그를 끈질기게 괴롭히고 그의 발목을 잡는 숨막히는 전철하고 나는 무표정하게 사진들을 넘기다가 그들의 커플 사진에서 손가락을 멈췄다. 최윤아는 그의 품에 안겨 순수하면서도 의기양양하게 웃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샤넬 한정판 가방이 들려 있었다. 내가 반년 동안 아끼고 아껴도 살 엄두를 내지 못했던 바로 그 모델이었다. 나는 그를 차단하지도 반박 댓글을 달지도 않았다. 그저 그 게시물에 좋아요를 하나 눌렀을 뿐이다. 3분도 지나지 않아 최윤아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지수 씨, 서준 오빠가 올린 거 봤어요? 사실 좀 안 됐어요. 마음 떠난 남자 옆에 그렇게 오래 붙어 있었으니 오빠가 그러는데 당신이랑 있는 매일매일이 지옥 같았대요. 아, 그리고 이 집 다음 주에 제 명의로 이전될 거예요. 당신 같은 낡은 아파트는 팔아서 저한테 가방 사주는 용도밖에는 안 되잖아요. 나는 화면 위로 떠오르는 글자들을 보며 경멸의 코웃음을 쳤다. 최윤아 씨, 결혼 축하해요. 그렇게 남이 버린 쓰레기 줍는 걸 좋아하니 쓰레기 더미 속에서 100년해로 하길 빌게요. 아, 그리고 박서준 씨에게 전해주세요. 의학적 기적 같은 건 하늘이 다 지켜보고 있다고요. 메시지를 보내고 나는 바로 그녀를 차단했다. 곧바로 나는 서울 최고의 포장이사 업체에 연락했다. 2시간 안에 내 모든 개인 물품을 옮기고 남은 가구와 가전제품은 모두 고물상에 넘기라고 했다. 하나도 남김없이요. 종이 한 장도 새 주인에게 남기지 마세요. 내가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설 때 차키를 가지러 돌아온 박서준과 마주쳤다. 그는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고는 처음엔 놀라더니 이내 비웃음을 터뜨렸다. 윤지수, 동작 한 번 빠르네. 벌써 어느 달동네 단칸방으로 이사 가려고? 그 500만 원 아꼈어. 나중에 또 돈 빌리러 오지 말고. 나는 걸음을 멈추고 가방에서 선글라스를 꺼냈었다. 박서준, 당신 그 소인배 같은 얼굴, 위암 환자 연기할 때보다 훨씬 더 추악한 거 알아요? 나는 그를 지나치며 귓가에 나지막이 속삭였다. 최윤안의 집밥이 아주 단단하길 기도해야 할 거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이 낡은 아파트조차 그리워하며 돌아올 기회조차 없을 테니까. 꿈 깨시네. 그가 등 뒤에서 소리쳤지만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에는 완전히 새로운 내가 비치고 있었다. 30억 원이라는 자신감이 나를 숨쉬는 것조차 자유롭게 만들었다. 첫 번째 단계는 떠나는 것이었고 두 번째 단계는 그에게 보여주는 것이었다. 무엇이 진정한 새로운 삶인지를. 낡은 집에서 나온 지 사흘째 되던 날 나는 서울 최고급 쇼핑몰인 더 현대 서울의 VVIP 라운지에서 자선 파티에 입고 갈 드레스를 고르고 있었다. 이 쇼핑몰은 회원 초청제로 운영되며 내가 막 발급받은 블랙카드는
모든 직원이 내게 고개를 숙이게 하기에 충분했다. 내가 쇼윈도에 걸린 1억 원짜리 그라데이션 드레스를 가리키고 있을 때 등 뒤에서 날카롭고 익숙한 비웃음이 들려왔다. 어머, 이거 전세 언니 아니야? 여기서 아르바이트라도 하는 거야. 아니면 허세 부리러 구경 온 건가? 돌아보니 최윤아가 박서준의 팔짱을 낀 채 경멸적인 표정으로 나를 훑어보고 있었다. 박서준은 몸에 맞지 않는 슬림핏 정장을 입고 손에는 할인 시즌에 산 쇼핑백 몇 개를 들고 있었다. 나를 보는 그의 눈빛은 우월감에 가득 차 있었다. 지수야, 여긴 네가 올 곳이 아니야. 박서준이 딱딱한 말투로 말했다. 여기 옷 한 벌이 내 반년치 월급이야. 정말 돈 없으면 나한테 말해. 20만 원이라도 보내줄 테니 맛있는 거나 사 먹고 여기서 창피당하지 마. 최윤아는 입을 가리고 킥킥 웃으며 손에 든 에르메스 입문용 가방을 흔들어 보였다. 서준 오빠, 그렇게 말하지 마. 이 언니도 돈 많은 남자 하나 물어보려고 온 걸지도 모르잖아. 근데 지수 씨, 당신처럼 이혼하고 집안도 별 볼 일 없는 아줌마는 기껏해야 건물 경비원이나 만날 수 있을걸. 이 드레스, 당신은 만져볼 자격도 없어. 그녀는 거만하게 옆에 있던 직원에게 손짓했다. 저기요, 그 드레스, 이리 줘봐요. 아버지 친구분 파티에 가야 하거든요. 직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나와 최윤아를 번갈아 보더니 정중하게 거절했다. 죄송합니다, 손님. 이 환몽 시리즈는 전 세계에 3벌만 한정 생산된 제품으로 현재 이쪽 윤지수 고객님께서 구매하시기로 예약하셨습니다. 지금 재단사분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박서준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었다는 듯이 한 걸음 다가왔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 여자가 예약을 해? 뭘로? 그 위자료 몇 푼으로? 그는 나를 노려보며 목소리를 낮춰 소리쳤다. 윤지수, 너 미쳤어. 그깟 자존심 때문에 여기서 연극하는 거야. 이 드레스가 얼마인지 알아? 1억이야, 1억. 내 고향집을 팔아도 못 모을 돈이라고. 나는 태연하게 가방에서 블랙카드를 꺼내 손가락으로 빙글 돌렸다. 시선은 그들이 들고 있는 시즌 오프 쇼핑백들을 향했다. 박서준, 난 당신이 그냥 속이 검은 줄 알았는데 안목도 형편없었네. 나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1억 원은 나에게 그저 애프터눈 티 한 잔 값이야. 오히려 당신이야말로 재벌집 아가씨 모시고 반나절 동안 쇼핑해서 고작 2월 상품이나 사고. 윤아 씨, 아버지가 큰 사업 하신다면서요? 어떻게 한정판 드레스 하나 안 사주시나요? 최윤아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 그녀는 소리쳤다. 헛소리 마. 그 카드, 가짜지. 너 같은 게 무슨 돈이 있어서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긁어보면 알겠죠. 나는 카드를 직원에게 건네며 크지 않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포장해주세요. 그리고 아까 받았던 오트쿠티르 3벌도 모두 더 스카이 팰리스 펜트하우스로 보내주시고요. 더 스카이 팰리스, 펜트하우스? 박서준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떨리고 있었다. 그곳은 서울에서 가장 비싼 주상복합으로 우리가 살던 낡은 아파트의 수십 배 가격이었다. 나는 직원이 공손하게 돌려주는 카드를 받아들고 박서준의 귓가에 속삭였다. 박서준, 당신이 그렇게 벗어나고 싶어 했던 그 계층. 난 이미 꼭대기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 힘내. 당신의 재벌 사위 꿈이 너무 빨리 깨지지 않게. 사흘 후, 더 스카이 팰리스의 분양 사무소. 나는 VIP 상담실에 앉아 김 변호사가 준비해준 부동산 소유권 확인서를 보고 있었다. 바로 벽 하나를 사이에 둔 일반 상담 구역에서는 박서준이 최윤아와 그녀의 아버지인 최민석 회장과 함께 자금 부족으로 막힌 소형 평수 계약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 아빠, 난 꼭 여기 살아야 해요. 서준 오빠가 그랬어요. 더 스카이 팰리스에 살아야 우리 아기 친구들 수준도 높아진다고요.
최윤아의 애교 섞인 목소리는 유난히 잘 들렸다. 최 회장은 굳은 얼굴로 쏘아붙였다. 나도 사고 싶지. 하지만 요즘 회사 자금 사정이 안 좋아 계약금만 겨우 마련했어. 박서방네 집이라도 팔아서 보태면 될 줄 알았는데 그 낡아빠진 아파트가 불법 건축물로 걸려서 거래가 정지될 줄 누가 알았겠냐. 반투명 유리 너머로 박서준이 기죽은 작은 사위처럼 고개를 숙이고 서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베란다 확장이 불법인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박서준의 목소리는 비굴함으로 가득했다. 나는 피식 웃으며 커피잔을 들고 상담실을 나섰다. 어머, 우연이네요. 박서준 씨. 나는 하이힐을 신고 우아하게 그들 앞에 멈춰섰다. 박서준은 나를 보고 눈이 튀어나올 듯 놀랐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내 뒤에 VIP 상담실과 내 손에 들린 두툼한 서류 뭉치를 번갈아 보더니 분노에 차 소리쳤다. 윤지수, 너 왜 이렇게 음온불산처럼 따라다녀? 여긴 너 같은 거지가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야. 최윤아는 아예 길길이 날뛰었다. 여기요. 직원 없어요? 이런 촌스러운 옷 입은 여자가 어떻게 여기에 들어와요? 평면도 훔쳐보고 SNS에 자랑하려고 온 거 아니에요. 분양팀장이 허둥지둥 달려왔지만 최윤아를 지나쳐 나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윤지수 고객님, 죄송합니다. 소란스러운 일로 불편하게 해드렸습니다. 고객님께서 계약하신 펜트하우스의 관리비 및 주차장 계약서 초안이 준비되었습니다. 언제든 입주 가능하십니다. 펜트하우스? 최 회장이 되물었다. 그는 팀장을 돌아보며 말했다. 확실합니까? 그 집은 50억 원짜리인데 나도 쉽게 결정 못할 금액이요. 이분은 전액 현금으로 구매하신 저희 VVIP 고객이십니다. 팀장은 최 회장에게 냉담하게 말했다. 그리고 최 회장님, 만약 잔금을 치르지 못하시면 보고 계신 18평형 원룸은 다른 대기 고객에게 넘어갈 예정입니다. 박서준의 얼굴은 순식간에 울그락불그락해졌다. 그는 내 손에 들린 붉은색의 등기권리증을 뚫어져라 쳐다봤다. 거기에는 선명하게 윤지수라는 세 글자가 적혀 있었다. 너, 돈 어디서 났어? 윤지수, 너 밖에서. 박서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내 손이 그의 뺨을 강타했다. 짝 온 힘을 다해 휘두른 손바닥에서 터져 나온 맑은 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다. 박서준, 그 더러운 입 조심해. 나는 손을 거두고 가방에서 물티슈를 꺼내 손가락을 닦으며 말했다. 이 집은 내가 상속받은 유산이야. 그리고 알려주자면 당신의 그 위암쇼에 대한 증거 이미 당신의 훌륭한 장인어른께 보내드렸어. 사기로 얻어낸 미혼 신분으로 재벌가에 빌붙으려 했다니 계산을 잘못했네. 나는 최 회장을 보며 연민의 미소를 지었다. 최 회장님, 이 사람이 바로 회장님께서 고르고 고른 사윗감입니다. 자신에게 불치병이 걸렸다고 저주까지 하며 혼인 사기를 친 쓰레기예요. 정말 이런 사람을 회사에 들이실 건가요? 최 회장의 눈빛이 순식간에 싸늘해졌다. 그는 박서준을 노려보았다. 박서방, 자네, 진심으로 내 딸을 사랑해서 전처와 평화롭게 헤어졌다고 하지 않았나? 암은 또 무슨 소린가? 박서준의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그의 관자놀이에서 땀방울이 흘러내렸다. 그는 입을 뻐끔거렸지만 제대로 된 말을 내뱉지 못했다. 아, 아버님, 이 미친 여자 말 듣지 마세요. 최윤아가 눈이 시뻘개져서 소리쳤다. 쟤는 질투하는 거예요. 서준 오빠가 나랑 결혼해서 내가 아기를 가져서 질투하는 거라고요. 증거도 없이 사람 이간질하는 거잖아요. 맨손으로 사업을 일군 최 회장은 그리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최윤아의 손을 차갑게 뿌리치고 칼날 같은 시선으로 박서준을 응시했다. 박서방, 말해봐. 그 진단서는 대체 어떻게 된 건가? 자네 나한테 윤아를 달라고 할 때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결혼 생활을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 말하지 않았나. 저는 박서준의 다리가 후들거리고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다. 나는 피식 웃으며 휴대폰을 켰다. 김 변호사가 보내준 완전한 채팅 기록과 포토샵 흔적이 역력한 진단서, 원본 파일을 분양 사무소의 거대한 LED 스크린에 띄웠다. 최 회장님, 이걸 보시죠. 나는 스크린 속 박서준과 디자인 업체 사장의 대화를 가리켰다. 사장님, 병리 보고서를 위안 말기로 바꿔주세요. 최대한 진짜처럼요. 저 여자한테 빨리 이혼 서류 받으려고요. 이거 박서준 씨가 쓰는 카카오톡 계정 맞죠? 낯설지 않으실 텐데요. 로비는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집을 보러 왔던 다른 손님들도 걸음을 멈추고 스크린을 보며 수군거렸다. 박서준은 스크린의 증거들을 보며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다. 짝! 최 회장의 손바닥이 박서준의 뺨을 후려쳤다. 박서준은 소파 위로 나동그라졌다. 짐승만도 못한 놈, 최 회장은 분노로 가슴을 들썩였다. 나 최민석이 평생 가장 증오하는 게 사기꾼이야. 내 놈이 이런 비열한 수법까지 썼는데 나중에는 내 재산을 노리고 내게도 무슨 짓을 할지 어떻게 알아. 아버님, 그게 아니오라. 저는 유나를 너무 사랑해서 지수 씨가 놓아주지 않을까봐. 박서준은 상갓집 개처럼 기어와 최 회장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려 했다. 꺼져. 최 회장은 그를 발로 걷어차고 눈물 범벅이 된 딸을 돌아보았다. 유나야, 이런 놈은 안 된다. 내일 결혼식은 취소해. 아기도 지워라. 우리 최 씨 가문이 이런 망신을 당할 순 없어. 아빠, 안 돼요. 난 이 사람 사랑해요. 최유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다. 나는 이 개싸움 같은 막장 드라마를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았다. 박서준은 더 높은 곳으로 가기 위해 스스로 명예를 더럽혔고, 최유나는 소위 진정한 사랑을 위해 혼전 임신까지 감행했다. 이제 그 동아줄이 끊어지자 그들의 눈에 가득했던 위장된 사랑은 순식간에 서로를 찌르는 칼날이 되었다. 박서준. 나는 몸을 숙여 그의 비참한 모습을 내려다보며 마치 예술품을 감상하듯 부드럽게 말했다. 봐요. 당신이 그토록 벗어나고 싶어 했던 평범한 삶, 이젠 평범한 사람조차 될 수 없게 됐어요. 최 씨 집안의 돈을 노리고 사기 결혼을 했지만 결국 당신 손으로 그 결혼을 망쳐버렸네요. 이 30억 원 유산, 당신은 단 1원도 가질 수 없어요. 뿐만 아니라 당신이 빼돌렸던 내 몫의 부부 공동재산, 김 변호사가 이미 소송을 제기했어요. 법원에서 보자는 소환장이나 기다리세요. 위안 말기 박서준 씨. 박서준은 나를 죽일 듯이 노려봤다. 눈 뒤에는 절망과 증오가 가득했지만 그는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나는 등을 꼿꼿이 펴고 사람들의 복잡한 시선을 받으며 유유히 분양 사무소를 빠져나왔다. 밖에 햇살이 눈부셨다. 나는 신선한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영원히 이토록 자유로웠던 적이 없었다. 일주일 후 도시 전체에 폭우가 쏟아졌다. 창밖은 물안개로 자욱했고 나는 더 스카이 팰리스 펜트하우스 거실에 앉아 김 변호사가 보내온 재산 보전 신청서를 느긋하게 읽고 있었다. 그때 인터폰이 격렬하게 울렸다. 화면 속에는 박서준이 흠뻑 젖은 채 아파트 입구에 서 있었다. 멀끔하던 정장은 몸에 착 달라붙어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진흙탕에서 뒹군 생쥐 꼴이었다. 지수야, 지수야, 너 집에 있는 거 알아. 제발 문 좀 열어줘. 할 말이 있어. 그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들려왔다. 쉬어버린 목소리에는 비굴한 울음이 섞여 있었다. 나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통화 버튼을 눌렀다. 목소리는 파도 한 점 없는 잔잔한 호수 같았다. 박서준 씨, 고급 아파트 무단 침입은 불법이에요. 경비원이 당신을 쫓아내지 않은 것만으로도 당신의 예전 얼굴값은 한 셈이네요. 지수야,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박서준은 카메라를 향해 무릎을 꿇었다. 그의 무릎이 단단한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를 냈다. 최 씨 집안에서 투자를 다 끊었어. 최 회장님은 결혼식을 취소한 건 물론이고 업계에 손을 써서 내가 아예 발도 못 붙이게 만들었어. 심지어 유나에게 사줬던 차갑까지 나한테 갚으라고 해. 그건 사위에게 주는 선물이 아니라 대출이었다면서. 나는 비웃었다. 최 회장 같은 늙은 여우는 한 번 물면 뼈까지 발라먹는 사람이다. 박서준은 빈손으로 거저 먹으려다 자신이 사냥당한 늑대라는 사실조차 몰랐던 것이다. 그건 당신 사정이죠. 박서준 씨, 지수야, 제발. 우리 3년간 부부였던 정을 생각해서라도 나 좀 도와줘. 그는 카메라에 얼굴을 가까이 댔다.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표정은 광기에 차 있었다. 김 변호사가 보낸 소장 받았어. 공동재산 5억 원을 돌려달라는데 나 지금 정말 돈이 없어. 강제 집행당하면 난 정말 끝장이야. 너는 이제 30억 원이나 있잖아. 5억 원은 너한테 푼돈이잖아. 제발 나 좀 봐줘. 응, 정이라. 나는 그 단어를 곱씹으며 어처구니 없는 농담을 들은 것처럼 웃었다. 암이라고 속여서 이혼하자고 할 때 정을 생각했나요? 최윤아랑 SNS에서 날 재수없는 애군이라고 조롱할 때 정을 생각했냐고요? 박서준, 암은 나았다면서 머리까지 어떻게 된 거 아니에요? 내가 소송만 취하해주고 빚 갚는 것만 도와준다면 내가 당장 돌아가서 널 모실게. 이혼 안 해. 우리 다시 재결합하자. 그의 말투는 다급했다. 마치 나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 아직 내가 있다는 거 알아. 그렇지 않았다면 그날 분양 사무소에 오지도 않았을 거야. 우리가 다시 합치면 그 30억 원은 우리 둘의 것이 되는 거야. 우린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내가 평생 너한테 잘할게. 나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다. 인터폰에 대고 나지막이 한 글자를 뱉었다. 꺼져. 마지막으로 나는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었다. 여기 일동 입구에 정신이 불안정해 보이는 외부인이 입주민을 괴롭히고 있어요. 즉시 처리해 주세요. 그리고 만약 다음에도 이 사람을 들여보낸다면 관리비 납부를 중단하는 것을 고려하겠습니다. 2분 후 CCTV 화면에 건장한 경비원 4명이 나타났다. 그들은 울부짖으며 애원하는 박서준을 병아리처럼 들어올려 정문 밖으로 끌어냈고 폭우가 쏟아지는 길바닥에 내던져 버렸다. 나는 화면을 껐다. 방 안은 순식간에 우아한 고요함을 되찾았다. 그는 30억 원이 자신이 오를 수 있는 황금산이라고 생각했겠지만 그게 내가 그를 위해 직접 파놓은 무덤이라는 사실은 몰랐을 것이다. 그가 포기하지 않는 한 앞으로의 매 순간은 고통일 것이다. 박서준이 쫓겨난 다음 날 나는 예상치 못한 택배를 받았다. 안에는 법원 출석 요구서와 최윤아가 보낸 음성 파일이 들어 있었다. 최윤아는 마지막으로 만나자며 자기 집 앞 카페로 나를 불렀다. 내가 다시 만난 최윤아의 얼굴은 한때 자랑스러워하던 청순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퉁퉁 부어 있었다. 컨실러로도 눈가의 멍을 다 가리지 못했다. 그녀 앞에는 낙태 수술 예약서가 놓여 있었고 눈에는 죽음과도 같은 광기가 서려 있었다. 윤지수, 네가 이겼어. 하지만 나 혼자 죽을 순 없지. 그 인간도 같이 가야 해. 최윤아는 녹음기 하나를 내 앞으로 밀었다. 그녀의 손은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건 박서준이 나랑 있을 때 그 가짜 진단서를 어떻게 조작했는지, 그리고 이혼 후에 소송을 통해 네가 상속받을 유산을 어떻게 나눠 가질 계획이었는지 직접 말한 녹음이야. 나는 눈썹을 치켜 올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인간 내 집 앞에서 무릎 꿇고 재결합을 구걸한 날 돌아와서는 내 목을 조르며 돈을 내놓으라고 했어. 최윤아는 눈물을 흘리며 냉소했다. 내가 자기 인생을 망쳤다면서.
내가 명분을 따지지 않았더라면 내 유산 30억 원을 완전히 손에 넣을 때까지 반년은 더 결혼 생활을 유지했을 거래. 윤지수, 그 남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내 목숨을 노리고 있었어. 나는 녹음기를 집어들어 재생 버튼을 눌렀다. 박서준의 폭력적인 고함이 흘러나왔다. 내년 배가 쓸모없었더라면 난 벌써 수십억 부자가 됐을 거야. 그 멍청한 여자는 내가 죽는 줄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고. 3개월만 더 기다려서 유산이 들어오면 내가 병으로 죽은 것처럼 위장하기만 하면 그 돈은 전부 내 거였어. 다 너 같은 년 때문이야. 녹음에는 주먹이 살에 부딪히는 소리와 최윤아의 애원 소리도 담겨 있었다. 나는 녹음을 끄고 눈앞의 여자를 바라보았다. 어떤 동정심도 들지 않았다. 최윤아, 이걸 나에게 주는 이유가 뭐지? 내가 당신을 용서해 주길 바라는 건가? 아니면 내 손을 빌려 그를 제거하고 싶은 건가? 내가 차분하게 묻자 그녀는 말했다. 그 인간이 날 빚쟁이에게 팔아넘기려고 해. 난 이제 살 길이 없어. 최윤아는 가방에서 사진 몇 장을 더 꺼냈다. 박서준이 회사 공금을 횡령하고 회사 직인을 위조한 증거들이었다. 이 정도면 그 인간 감방에 보내기 충분하지. 그놈만 들어가면 내 빚을 독촉할 사람도 없어. 우리 아빠도 다시 날 받아줄 거고. 윤지수, 이번 한 번만 날 도와줘. 내가 법정에서 증언할게. 바로 그때 카페 문이 거칠게 열리고 박서준이 미친 사람처럼 뛰어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과도가 들려 있었고 얼굴은 극도로 일그러져 있었다. 역시 너희 두 년이 작당하고 날 함정에 빠뜨린 거였어. 그는 최윤아를 향해 달려들었다. 칼끝이 햇빛에 차갑게 번뜩였다.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심지어 커피잔도 내려놓지 않았다. 카페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경찰에 신고했고 김 변호사가 보낸 전문 경호원들이 창밖에 대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박서준, 지금 당신 모습 정말 시궁창에서 밟혀 죽은 바퀴벌레 같네. 나는 순식간에 경호원들에게 제압당해 바닥에 짓눌린 박서준을 보며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내려다보았다. 그는 차가운 바닥에 얼굴이 반쯤 눌린 채 여전히 더러운 욕을 쏟아내고 있었다. 윤지수, 너 30억 있잖아. 나한테 반만 줘. 아니, 1억만 줘도 내가 사라져 줄게.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굴면 안 되지. 우리 3년이나 같이 잤잖아. 그 3년, 걔한테 밥 준 셈 칠게. 나는 몸을 숙여 30억 원이 찍힌 계좌 잔액 화면을 그의 눈앞에서 흔들었다. 똑똑히 봐, 박서준. 이건 네가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돈이야. 넌 고작 결혼 생활을 속였다고 생각했겠지만 사실 넌 너의 유일한 구원의 기회를 잃어버린 거야. 멀리서부터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졌다. 박서준은 그 숫자를 보더니 처음에는 미친 듯이 웃다가 이내 통곡하기 시작했다. 로비에 지린내가 퍼졌다. 최윤아는 의자에 주저앉아 우는 것보다 더 보기 흉하게 웃고 있었다. 나는 카페를 나와 파란 하늘을 보며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증거는 모두 제출해 주세요. 그가 평생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게 할 겁니다. 3개월 후 법원의 판결문이 나왔다. 박서준은 공문서 위조, 사기, 특수상해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재판 현장에서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검사를 공격하려 했던 탓에 교도소에서의 생활은 특별히 더 혹독할 것이라고 했다. 최윤아는 증인으로 선 덕분에 기소는 면했지만 그녀의 아버지 최 회장은 가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그녀를 강제로 해외의 외딴 요양원으로 보냈다. 치료라는 명목이었지만 사실상의 종신 감금이었다. 판결문을 받은 날 나는 교도소 면회를 갔다. 두꺼운 방탄유리 너머의 남자를 나는 거의 알아볼 수 없었다. 박서준은 삭발을 했고 한때 말끔했던 얼굴은 차게 파여 있었으며 눈빛은 흐리멍덩했다. 수인복을 입은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나를 보자마자 그는 유리에 미친 듯이 달려들었다. 야윈 손이 유리를 긁었다. 지수야, 지수야, 날 구해줘.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그는 수화기를 통해 통곡했다. 여긴 사람이 있을 곳이 못 돼. 매일 나를 때린단 말이야. 최 씨 집안에서도 사람을 보냈어. 너 30억 있잖아. 돈 써서 나 좀 꺼내줘. 내 남은 인생 너한테 개처럼 충성할게. 제발. 나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마음은 죽은 호수처럼 고요했다. 복수의 쾌감조차 잃지 않았다. 박서준, 이혼하기 전날 밤 기억나요? 나는 날씨 이야기를 하듯 온화하게 말했다. 당신 화장실에 숨어서 최윤아한테 카톡 보냈잖아요. 내가 당신 인생에서 만난 여자 중에 가장 멍청하고 속이기 쉬운 여자라고. 그때 당신 아주 즐거워 보였는데 그의 울음소리가 다섰다. 얼굴에는 극도의 공포가 서렸다. 사실 당신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그 30억 원 신탁기금, 만약 우리가 당신이 병으로 죽을 때까지 혼인 관계를 유지했다면 유언에 따라 당신은 제1순위 상속인으로서 그중 40%를 공동으로 상속받을 수 있었어요. 나는 동공이 급격히 수축하는 그를 보며 마지막 한마디를 덧붙였다. 그러니까 12억 원. 그건 당신이 받았어야 할 위자료였는데 아쉽네요. 당신이 너무 서둘러서. 12억, 12억. 그는 중얼거리더니 이내 심장이 찢어질 듯한 절규를 토해내며 유리의 머리를 씻기 시작했다. 피가 흘러내릴 때까지 나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미쳐버린 그를 뒤로 한 채 돌아섰다. 교도소 문을 나서자 김 변호사가 검은 세단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내 가방을 받아들며 나지막이 물었다. 윤지수 대표님, 다음은 어디로 갈까요? 전용기 항로는 이미 신청해 두었습니다. 첫 목적지는 북유럽 오로라가 좋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남태평양 스쿠버 다이빙이 좋으시겠습니까? 공항으로 가죠. 나는 차에 올라타며 창밖으로 멀어지는 철창과 잿빛 거리를 보았다. 이 도시는 너무 답답했다. 나는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싶었다. 차는 부드럽게 출발해 도로에 진입했다. 나는 휴대폰을 열어 지난 3년의 모든 사진과 연락처를 삭제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SNS에 글을 하나 올렸다. 더 스카이 팰리스 꼭대기에서 도시 전체를 내려다보는 나의 뒷모습 사진 한 장. 글은 간단했다. 가벼운 배는 이미 수만 겹의 산을 지났으니 석양빛이 내 손가락 위로 쏟아졌다. 한때 거짓을 증명했던 결혼 반지는 이미 바다에 던져버린 지 오래였다. 그 자리에는 눈부신 빛을 반사하는 푸른 다이아몬드 반지가 자리하고 있었다. 30억 원은 시작일 뿐이었다. 그리고 자유야말로 내가 이 거대한 도박에서 얻어낸 최고의 전리품이었다.